실리콘밸리 리서치 클럽 5월 둘째 주 뉴스 읽기 세션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재홍님, 캐피탈 엣지의 재홍님과 함께 뉴스를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반갑습니다. 네네. 그 배경화면이 올해 CS 가서 찍으신 사진이라고 네, 올해는 하셨고요. 웨이모의 시대. 네, 지금 어, 샌프란시스코에 많이 이제 돌아다니고 있죠. 네, 그래서 뭐 자율주행 관련해서 컨텐츠를 몇 개 다루었었는데, 네, 한 이 기술이 상용화되는데 얼마나 걸리나라를 가장 좀 우리 시대의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저는 항상 보고 있어서 네, 내가 자율주행을 요즘 보면서 이제 로보틱스나 AI 쪽에서 기회를 많이 좀 잡고 있다 보니 네. 요즘 웨이모를 많이 밀고 있습니다. 어, 그 올해 올해 상반기에 또는 CES에서 뭔가 좀 자율주행이 좀 성숙기에 올랐다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드시는 건가요? 어, 사실 지금 샌프란시스코에 이제 웨이모가 실제로 운행을 하고 있고 사람들이 이제 많이 이용을 이제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의 뭐 새로운 서비스로서 자리매김을 한 거는 확실한 것 같고요. 얼마 네, 전에 이제 뭐 샌프란시스코에서 그 차량 공유 마켓시어 비교한 거에서 이제 리프트는 이미 넘어섰다. 그리고 지금 이제 오히려 이제 우버와 웨이모에게 이제 경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오스틴에서는 오히려 이제 우버 들어가면은 웨이모를 또 이제 부를 수 있게 된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이 웨이모가 하는 자율주행 서비스가 우리가 꿈꿔왔던 궁극의 자율주행인지에 대해서는 좀 판단이 필요하겠지만 사실 다른 도시에서 보기 어려운 자율주행이 이미 상용화됐다. 중국을 제외하고 나서는 라는 거를 단적으로 이제 보여주는 거고 제가 이제 미국에 처음 온 게 2017년도였는데 그때가 사실 자율주행 투자의 가장 붐이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사람들하고 얘기해 봤을 때 저는 2021년 정도 되면은 전 세계가 다 자율주행이 될 것처럼 이제 느낌이 이제 들었는데 자율주행이란 것 자체도 2015년도에 GM이 크루즈를 1조에 인수를 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붐업이 하이프 사이클이 시작됐고 그러다가 이제 2022년도부터 하이프 사이클이 이제 꺼지고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진실의 고객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그 단계의 기술 사이클을 전형적으로 좀 보여주는 것 같아서 지금 저희가 이제 넥스트 기술이라고 부르는 특히나 지금 이제 하드웨어가 들어가는 또 다른 이제 로보틱스에 대해서도 제가 휴머노이드 로보틱스 관련한 글들을 몇 개 올렸는데 그 좀 비슷하지 않나?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쓴 글도 2025년에 휴머노이드가 2015년에 자율주행하고 비슷하다라는 이제 글을 쓴 적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조심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네. 음, 두 가지가 궁금한 게 사실 재홍님은 산호세 쪽이시잖아요. SF 시티는 아니시고. 그렇죠. 근데 이제 SF 가실 때마다 웨이모 차가 굉장히 많이 돌아다니고 약간 우버의 대안으로 웨이모가 조금 더 가격이 더 싸다. 이런 느낌이 드셔서 웨이모를 많이 쓰시는지, 그래서 이게 일반화가 됐고 사람들이 거부감 없이 운전석에 운전자가 없잖아요, 웨이모가. 그래서 그러신지 좀 궁금하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휴머노이드, 요즘 이제 작년 올해 휴머노이드 투자 굉장히 많아지고, 그리고 피겨 AI 막 40빌리언에 투자하고, 여기 요 기사처럼. 그래서 이제 이게 저도 거의 같은 생각을 했던 게, 이제 그 6, 7년 전에 자율주행처럼 이거는 되게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사람들이 미리 너무 그 익사이팅 돼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약간은 보수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렇죠. 근데 이제 어쨌든 웨이모가 상당히 멀리 와서 이제 상용화가 됐고 2017년이었으면은 이제 그 8년 전이니까 로봇 휴머노이드도 비슷하게 오래 걸릴 거다라고 보시는지. 우선 그 아까 말씀하신 이제 첫 번째 질문부터 네.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이제 새로운 기술이 나왔을 때 가장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확인해 볼 수 있는 건 우리의 생활 방식을 바꿀 수 있느냐. 우리가 뭐 모바일이 없었을 때와 지금 이제 모바일 경제에서 살아갈 때 이제 생활 방식이 다르듯이 과연 이제 자율주행이 이제 새로운 이제 생활 방식을 이제 도입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은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이런 유즈 케이스들이 나오면서 소위 말하는 템, 그러니까 토탈 어드레서블 마켓을
이제 확장해 갈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좀 보면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 샌프란시스코의 웨이모가 뭐 대표적인 케이스인 것 같아요. 이게 예전에는 예를 들어서 그 뭐 시각장애인들이 우버 같은 것들을 이제 부르면은 우버가 취소를 많이 했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웨이모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시각장애인이 이제 차를 부르면은 근처에 왔을 때 뭐 소리를 내준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교통약자들로부터 전폭적인 뭐 지지를 받고 있다라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예전에 뭐 Y 컴비네이터 파트너는 자기는 웨이모를 이동 오피스로 쓴다. 그러니까 운전기사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이동할 때 일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환경이다. 라고 하면서 뭐 지금 이제 1년 동안에 웨이모에 쓴 돈만 해도 뭐 거의 뭐 몇 천만 원이 된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많이 쓴다라고 이제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많이 쓰느냐 적게 쓰느냐 누가 쓰느냐 이런 것들은 좀 차이가 있겠지만 가장 좀 흥미로운 포인트는 과거에 이런 이동 수단의 시장에서 고려하지 않았던 유즈 케이스들이 이제 나오고 있다라는 거. 그것 자체가 지금 이제 우리가 운전자가 없는 이동 수단이 현실이 됐을 때 과연 무엇을 더 할 수 있냐라는 상상력을 자극하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굉장히 좀 의미가 있고 좀 흥미롭게 이제 지켜보는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웨이모가 단기간에 뭐 사실 이제 2년 만에 리프트가 12년 동안 구축한 마켓 시어를 가져갔다고 이제 표현을 하던데 그런 측면에서는 충분히 계속해서 좀 지켜볼 만한 어플리케이션이라는 생각을 많이 좀 하고 있어요. 네. 네, 그렇군요. 그래서 아까 두 번째 말씀하신 지금 뭐 로봇 관련해서도 아직까지는 저 휴머노이드 관련해서 지금 이제 엔비디아가 딱 연초에 이제 CES에 와서 뭐 피지컬 AI를 내세우면서 올해 많이 얘기가 이제 되고 있고 분명히 챗GPT가 나오면서 이제 로봇 훈련이나 이런 부분에서 액셀러레이트 되는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반대로 지금 이제 뭐 테슬라의 옵티머스 개발하는 사람들이 지금 무엇을 고민하고 있고 어떤 쪽에서 기술이 덜 발전되었냐라고 이제 고민하는 얘기들을 좀 들어보면은 저는 아직까지 소위 말하는 이런 휴머노이드 형태의 로봇에 대해서는 과연 이게 최적의 우리의 솔루션이냐라는 것도 좀 고민이 필요하고 그리고 과연 지금 이렇게 만든 로봇들이 생산성을 낼 수 있느냐. 과거에 자율주행 트럭에 대해서 그렇게 수천억 원, 수조 원이 이제 투자가 되었지만 결과적으로 사람들이 자율주행 트럭이 되면은 과연 우리가 뭐가 좋아지냐? 뭐 장기적으로는 이제 뭐 트럭 운전사들이 많이 없으니까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는 있다고 하지만 사실상 ROI 이슈, 과연 트럭 운전에서 트럭 기사를 뺐을 때 트럭 운전사의 인건비 외에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느냐라는 거를 이제 봤을 때 이게 ROI가 안 나오거든요. 그럼 ROI가 안 나오면은 아까 얘기했는데 반대로 새로운 솔루션이 나왔을 때 템이 커지는 효과가 이제 있어야 되는데 저는 자율주행 트럭이 그걸 못했다고 봐요. 마찬가지로 휴머노이드 로봇도 우리가 과연 휴머노이드 로봇이 집안에 한 대씩 있으면은 무엇이 더 시장으로 새로운 시장으로 들어올까라는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단계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저는 뭐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부품이나 이런 그 휴머노이드 로봇 경제에 대한 투자는 충분히 할 수 있지만 정말로 휴머노이드 로봇이 막 2, 3년 내에 이루어질 것처럼 접근하는 거는 좀 리스키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요즘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여기 일론 머스크가 2040년을 얘기한 것이 14년 후, 16년 후네요. 그렇죠. 네. 네. 오래 걸린다고 봐야겠네요. 네. 근데 이제 뭐 일론 머스크가 자율주행 얘기한 것도 뭐 2019년이면 자율주행이 될 것처럼 계속 얘기를 해왔지만 네. 매년 이제 내년도를 얘기하고 있어. 항상 넥스트 이어이기 때문에 네. 뭐 분명 뭐 그쵸 이게 일론 머스크의 반대로 베팅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는 누구나 하지만 오히려 이제 교훈은 뭐 머스크가 뭐라고 얘기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기술이 상용화되어서 사람들의 생활상을 바꾸거나 우리가 생각 못했던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그런데 과연 지금 하는 투자가 그것을 캡처하기 위한 투자인가라는 거는 투자자들이라면 항상 물어봐야 되는 질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사실 뭐 자율주행 얘기를 하려고 한 건 아니었지만 어쨌든 배경화면에서 로봇 얘기까지 나왔는데, 음, 어쨌든 조금은 이제 같은 하이프 사이클에서 하이프에
이제 근접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리고 이게 이제 현실화되려면은 시간이 꽤 걸리겠다라는 게 많은 사람들의 뷰인 것 같네요. 시장에서. 또 그런데 이제 지금 뭐 피규어 AI 제가 뭐 기사로도 얼마 전에 났으니까 더벨에 보니까 피규어 네. AI 펀딩을 하는 거에 한국에서도 막 들어간다라고 이제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생각보다 익사이팅 된 측면은 있는 것 같고 특히나 이제 이 피규어 AI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좀 말이 많은 것 같아요. 제 텔레그램 채널에도 좀 올린 적이 있는데 네. 이게 그 어느 정도 바이럴은 가능하지만 바이럴과 현실의 괴리가 너무 커지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루머가 생긴다라는 얘기인데 네. 근데 피규어 AI가 딱 그런 것 같아요. 뭐 단적으로 지금 포브스가 이게 뭐 BMW 공장에서 사실상 한 대 그냥 데모하는 거다라고 이제 기사를 썼는데 네. 이 창업자인 이제 브렛 에드콕이 갑자기 포브스를 고소하겠다고 막 썼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전형적인 뭐 그런 거죠. 아니면 아니라고 하면 되는데 왜 미디어를 고소하지? 라는 그런 생각들이 좀 보여서 피규어 AI에 대해서는 아까 지금 뭐 온라인 벤처스가 만든 SPB에 뭐 한국에서도 들어가는 곳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 가장 최근에 뭐 팬데믹 하이프 사이클을 좀 본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보수적으로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아, 어떻게 보면은 2021년도 시장이 3년 전인데 불과 4년 전인데, 비슷한 패턴이 반복되는 것이 참 그런 것 같고, 그리고 그 뭐 20BC 아까 잠깐 녹화 전에 얘기했지만, 거기 참여하시는 그 로리 이런 분들도 이제 21년도 느낌이 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걸 보면서, 사람들은 참 금방 있는 것 같다.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니 한편으로. 좋습니다. 오늘 뉴스를, 미리 말씀드렸으면 좋겠지만, 어쨌든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 캐피탈 엣지에서 이제 써주시는 글들을 이제 몇 개 읽어보려고 하고, 오늘 몇 개, 한 두세 개 정도 다뤄보면 좋을 것 같은데, 말씀 주셨던 이제 실리콘밸리 VC가 코리아파이 되고 있다라는 글, 요거도 되게 재밌게 읽었는데, 요거 한번 다뤄보면 좋을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 중국 중국 회사들이 IPO하고 있는 것들, 위불이랑, 그리고 벤치마크에서 마누스 투자한 거 관련돼서 이제 중국 회사들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될까라는 것도 재미있는 것 같고, 그리고, 어, 이제 요 실리콘밸리 창업 얘기, 요즘 최근에 뭐 퓨처플레이 얘기들 많던데 그런 것도 한번 얘기해보면 재밌을 것 같고, 마지막은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스펙 상장이 다시 돌아오고 있다라는 것이 어 어게인 2021 아닌가라는 그거의 서막을 얘기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정도 얘기를 한번 얘기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괜찮으실까요?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요거는 이제 브런치에 올려주신 건데 요 글도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에 올려주신 글이죠. 네네네, 다 네. 같이 올라가 있습니다. 네. 요거 이제 글의 주요 내용은 이제 예전에 최근에 나왔던 글처럼 이제 미국 증시도 한국 증시처럼 약간 이제 단기 투자적이고 민주식 약간 이런 그리고 레버리지 쓰고 이런 현상들이 이제 퍼지고 있다라는 글이 있었었고 그거와 비교해서 이제 VC 시장도 그런 게 있다라고 써주셨는데 이제 이게 톤이 약간은 이제 미국은 벤처 캐피탈이든 프라이빗 커티든 둘 다 이제 파트너십 형태로 운용이 되는데 한국은 이제 한국 VC들은 주식회사 형태가 일반적이고 파트너십이라는 게 이제 굉장히 드물고 그리고 또 상장되어 있는 VC들도 많은데 오히려 미국 VC들이 대형화되면서 동시에 파트너십에서 회사 형태로 바뀌는 경우가 많더라. 그리고 그게 어떻게 보면은 발전 방향일 수도 있겠다. 그리고 또 IPO 하는 거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이제 써주셨는데 요 글에 대한 이제 재홍님의 의견을 한번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그거에 대한 이제 제 생각도 한번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좋습니다. 사실 그건 제가 어떻게 보면은 제 투자 커리어에서 계속 가지고 있는 이제 화두 중에 하나인데, 전 결과부터 얘기하면은 저는 뭐 보통 뭐 실리콘밸리 뭐 벤처 캐피탈, 뭐 실리콘밸리 이제 투자 문화 이런 것들하고 이제 비교를 하면서 이제 뭐 한국의 VC나 스타트업 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사례가 이제 굉장히 많은데
사실상 뭐 저는 우선 뭐 절대 선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당연히 실리콘밸리가 가장 이제 큰 어떻게 보면 시장이고 그리고 투자에 기술 투자에 이제 메카고 한 거는 맞지만 이런 VC의 발전이나 이런 것들은 다들 각자의 이제 사회 상황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뭐 미국의 파트너십 문화가 좋은 거다. 근데 뭐 한국은 VC가 다 회사 위주로 돌아가고 상장돼 있으니까 마치 이게 뭐 미개한 것처럼 얘기하는 그런 톤들을 좀 많이 좀 보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항상 가지고 있는 좀 문제 의식인 거고요. 저는 어느 게 뭐 더 좋다 나쁘다라고 판단할 필요는 없고 이런 과정 같은 것들, 그러니까 조직이 사실은 발전을 하면서 기업화되고 파트너십에서 주식회사가 되고 상장을 하고 하는 것은 사실 어디에나 있는 일이고 굉장히 이제 자연스러운 흐름이다라고 봐야 된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무래도 이제 한국에서는 개인보다는 법인의 트랙 레코드를 우선하고 개인의 레코드보다는 이제 법인의 이런 그 역사나 자본금이나 이런 것들을 우선하는 것은 분명히 이제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당연히 이제 벤처 캐피탈이라는 업 자체가 시작을 할 때 어떤 이제 변방의 작은 규모로 이제 시작을 하다 보니까 빠르게 이런 기업화가 진행이 된 거고 실리콘밸리의 벤처 캐피탈 산업은 워낙 뭐 자금도 많고 그리고 좋은 회사도 많다 보니 반대로 이런 파트너십에서 주식회사로 전환을 하고 이런 회사가 상장하는 과정이 굉장히 오랫동안 느리게 진행이 되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제 나름의 옵저베이션을 항상 가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뭐 예를 들어서 미국은 뭐 파트너 중심인데 뭐 한국은 뭐 법인 중심이고 뭐 대표이사가 의사결정을 다 하고 이런 이런 걸로 비교를 하는 것 자체에 대한 그 프레임을 한 번쯤은 좀 뒤집어 볼 필요가 있다. 결과적으로는 절대선은 없고 당연한 에볼루션의 이제 결과이고 오히려 우리는 한국의 벤처 캐피탈이나 스타트업 문화를 더 어떤 식으로 바꾸기 위해서 이런 미국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를 이제 보는 게 아니라 그런 서로 다른 이제 사회적인 이제 맥락에서 좀 평가를 해야 되지 않나. 우리에 대한 판단을 자꾸 외주화하지 말자. 뭐 이런 좀 개인적인 이 뷰가 많이 들어간 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그럼 그 한국에서는 이제 뭐 그 기업 형태, 코퍼레이트 회사 형태로 VC가 이제 운용이 되고 그리고 상장하는 것들이 당연한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야, 실리콘밸리는 그렇지 않다. 우리가 되게 후진적이다라고 얘기하는 보이스들도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볼 문제는 아니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그렇죠. 오히려 지금 이제 실리콘밸리도 비슷한 루트로 가고 있고, 네, 오히려 사모펀드 쪽을 보면은 그 미국의 이제 사모펀드 쪽 PF들은 오히려 이제 그 루트를 이제 먼저 갔던 거고, 네, 그리고 그 앞에는 이제 골드만삭스 같은 이제 IB들도 예전엔 다 파트너십이었거든요. 네, 지금은 모건 스탠리가 상장사인 게 당연하지만 네, 사실 1999년에 골드만삭스가 IPO 할 때만 해도 골드만삭스 내에서는 반발이 굉장히 많았어요. 왜 IB가 IPO를 하냐라는 음, 질문들이 이제 다 있었거든요. 네, 지금 2007년도도 똑같았어요. 블랙스톤이 상장한다고 할 때, 이거 예전에 한국에서도 그게 있어요. 생보사 IPO 하는 게 맞느냐. 왜냐하면 생보사가 IPO 하게 되면은 좀 주주의 권리와 그리고 이제 보험 계약자들의 권리 중에서 어떤 게 우선할 것인지에 대한 뭐 컨플릭이 발생한다라고 해서 의견이 많았는데 결국은 이제 해결을 하면서 생보사도 다 상장을 하게 됐죠. 똑같은 사례가 PF 상장할 때도 있었는데 지금 와서는 뭐 블랙스톤이나 뭐 블랙아울이나 아니면은 뭐 브룩필드 같은 회사가 상장사인 거에 대해서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VC도 결국은 그 루트로 가고 있는 것이고 오히려 좀 늦은 게 아니었나. 그런데 이런 것들을 변화시키려고 이제 먼저 치고 나가는 쪽이 지금 보니까 안데르세 호로이츠하고 뭐 제네럴 카탈리스트가 그 루트로 이제 가려고 하는 거고 이것은 다 일반적인 그 기업의 발전 형태일 뿐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군요. 아, 이건 사실은 저는 생각이 상당히 좀 많이 다른데, 사실 어, 이렇게 한번 찾아보면은 KKR 주가가 사실은 여타 테크 주식 못지않게 엄청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오, 뭐 피크는 160불까지 갔었고 거의 뭐 6, 7년 만에 10배, 10배가 나온 거고
브록필드도 마찬가지로 이제 거의 10배가가 됐는데 이런 주식 주가가 어쨌든 그 이런 자산 운용하는 특히 클로즈드 엔드 펀드 운용하는 운용사 주가가 사실 진짜 좋았거든요. 그래서 테크 음, 주식 못지않게 되게 좋았었고 그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이제 이 펀드에 돈을 맡기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그 방금 생보사 얘기해 주시면서 말씀 주신 거랑 그 논리에서 나는 이 펀드에 넣어서 한 펀드가 한 5배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이제 그 펀드가 잘 돼서 캐리를 가져가는 하우스였으면 좋겠는데 이제 상장을 하게 되면은 주주들은 안정적인 현금 흐름 관리 보수를 원하고 또 그 얘기는 이제 자산 관리 규모가 커져야지 AUM이 커져야지만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 나오니까 5배짜리 펀드를 뭐 1빌리언 운용하는 것보다 100빌리언짜리 펀드를 그러니까 그 10빌리언짜리 펀드 10개 운용하는 게 관리 보수 측면에서 나으니까 그총 수입 측면에서는 이제 그 IPO 한다라는 거는 이제 주주의 이해관계를 그 서브를 해야 되다 보니까 AUM 플레이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알파가 안 나온다. 라는 주장이 매우 맞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가능하면은 IPO 하지 않은 회사가 알파가 초과 수익이 나오지 않겠나. 이제 그 펀드에 돈을 맡긴다면, 준다면. 그래서 이렇게 커진다라는 거는 이제 수익률이 민 리버트 한다라는 거에 이제 하나의 간접적인 증거로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요런 KKR이든 이제 이런 IPO 하는 회사들은 조금은 이제 그 투자자라기보다는 자산운용사, 에셋 게더러가 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얘기들이 그 데이비드 스웨슨이 쓴 책에도 나와 있고 그래서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그 뭐 벤치마크 같은 작은 운용사가 5X, 10X 펀드 만드는 게 말하자면 미슐랭 레스토랑을 운용하는 거라면 작은 규모로 이렇게 이제 플랫폼을 키우는 거는 이제 밸류 프롭이 다르다. 적당한 가격에 적당한 음식 제공하는 뭐 맥도날드나 버거킹 같은 회사들 만들어서 마켓캡이 매우 커질 수는 있지만 음식을 먹는 사람 입장에서는 먹을만 하지만 아주 파인 다이닝은 아닌 그렇게 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내 돈이라면 같은 값을 내고 먹는다면 파인 다이닝에서 먹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말씀 들어보니 되게 흥미로운 비유가 생각이 나는데, 또 마찬가지로 이런 알파를 잘 내는 펀드들, 이번 주에도 사실 때마침 TA 어소시에이트라고 또 좀 흥미로운 PE 사례를 또 뉴스레터로 썼는데, 전형적으로 이제 알파를 내는 펀드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알파를 내는 곳들을 이제 성심당이라고 보고, 그리고 이제 베타를 내는 곳이 이제 파리바게트 같은 곳이죠. 그래서 뭐 얼마 전에 한국에서도 뭐 성심당 영업이익이 뭐 파리바게트를 능가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사실 잘못된 비교죠. 이거 어떻게 파리바게트와 성심당을 뭐 영업이익 숫자를 비교할 수는 있겠지만 뭐 전혀 다른 비즈니스 모델인 거잖아요. 그 중요한 거는 그건 것 같아요. 과연 한국의 파리바게뜨가 다 없어지고 성심당만 남으면 사람들이 해피할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산운용업은 발전을 하다 보니 알파를 내는 운용사를 찾는 거는 중요하고, 누군가는 알파만 필요할 수는 있지만 사실 그러면 누가 베타를 낼 것이냐? 라는 또 질문이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결국 빅펀드들, 이제 KKR, TPG 뭐 이런 곳들은 상장을 하고 이런 곳이 결국 대체 투자에서 베타로 가죠. 베타로 이제 가고 있다 보니까 수익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또 베타를 내줘야 또 알파가 나오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제가 캐피탈 얼로케이터를 해본 적은 없지만 그런 비교도 해볼 수 있지 않을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그러네요. 맞는 말씀이시네요. 그, 그러네요. 그, 100명이 모두가 다 빵을 먹고 싶은데, 100명 다 성심당 빵을 먹을 수는 없으니까, 파리바게뜨도 필요하긴 한데, 이제, 빵값이 같으면, 나 같으면 성심당에서 먹을 수 있으면 거기 가서 먹겠다. 라는 게, 이제 제가 말씀드린 얘기고, 또, 모두가 다 빵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운용사들도 이제 존재의 의미가 있다. 그런 얘기시네요. 그렇죠. 오히려 저도 운용을 하는 관점에서, 아까 말씀드린 캐피탈 알로케이터 관점에서 저는 작은 GP로서 그렇게 크게 생각하진 않지만
디플로이를 항상 고민을 또 해야 되는 분들이 있잖아요. 큰 운용기관이 있는 분들은 아무리 이렇게 알파를 내는 펀드라도 펀드 사이즈 자체가 크지 않으면은 출자 자체가 이제 어렵다 보니 음, 그러면서 누군가는 또 큰 펀드를 만들어 줘야지 IRR 10%라도 타겟하는 기관들이 이제 출자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식당은 미슐랭 스타부터 이제 뭐 프랜차이즈까지 많을수록 좋은 거죠. 펀드 산업도 저는 비슷하게 간다라고 좀 보고요. 사실 한 가지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좀 구분해서 봐야 될 거는 왜 파리바게트한테 가서 너는 성심당처럼 못하니라고 얘기하는 거는 큰 의미가 없는 얘기가 아닌가 하는 음, 생각을 오히려 좀 해보게 됩니다. 그건 비판을 위한 비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죠. 그러네요. 맞네요. 일리가 있으신 말씀이시네요. 재밌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얘네들도 나름대로 이제 그 비즈니스를 이런 식으로 그로우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얘기일 수 있겠다라는 거. 하나의 진화의 방향을 본인들이 선택한 거라고 저는 뭐 해석을 하자면은 네. 저는 그렇게 이제 보이는 거고 지금 제너럴 카탈리스크가 하는 가려는 길은 굉장히 검증된 길이거든요. 예전에 골드만삭스, 블랙스톤, KKR이 이제 걸어갔던 길인데 항상 이제 미국에서도 이런 벤처 캐피탈이 가장 늦었던 이유는 이 예측 가능한 수익이 안 나오다 보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가 늘 얘기하는 벤처 캐피탈의 리턴이라고 하는 것은 사모펀드하고 좀 다르다 보니 그래서 이것은 어떤 상장할 만한 에셋이 아니다. 그래서 VC 산업 자체가 굉장히 이제 오두막 산업으로 남은 경향이 이제 있었는데 제네럴 카탈리스트는 이거를 이제 자산 다변화로 뭐 뚫어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멀티 에셋으로 해서 덩치를 키워서 상장한 사례는 오히려 이미 검증된 길이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5년 안에 상장 시도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감히 예측을 해봅니다. 그러네요. 어떻게 보면은 크게 사고 안 치면서 뭐 적정 수준으로 이제 리턴 내주면서 보수적으로 운용하면서 큰 플랫폼을 가져가는 게 이제 그 에셋 relocate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편안한 선택지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지 않을까요? 네, 좋습니다. 재밌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뉴스는 창업 관련된 얘기, 스펙 상장. 전 중국 얘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최근에 그 위불 관련된 글도 올려주셨고 그리고 벤치마크에서 마누스 투자한 글도 써주셨고 그래서 요걸 보면서 그 최근에 이제 한국에서 뭐 그 중국 ETF도 많이 생기고 있고 중국 투자도 많이 조금씩은 보시는 것 같고 중국 주식들이 사실은 최근 6개월에서 1년 동안 많이 좋아졌던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 예를 들면 알리바바 주식도 많이 올랐고 최근에 여기는 많이 오르진 않았네요. 텐센트 주식도 꽤 많이 오르고 있고 그래서 중국 주식이 많이 돌아오고 있는 것 같은데 홍콩 인덱스 중국을 다시 한번 봐야 될 때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이제, 위라이드, 이런 포니에달 AI, 이런 회사들도 IPO가 되고, 중국 그 정부에서 이제 중국 회사들, 테크 회사들이 나스닥 상장하는 거를, 막지 않고 이제 열어주고 있다라는 거가 이제 기조 변화인 것 같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어, 나스닥 상장된 중국 회사들 다 상장 폐지시켜 버릴 수도 있어라는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중국 테크 회사의 액신 루트로 그 나스닥 IPO가 계속 지속될 수 있을지 최소한 트럼프 재임 기간 중에 그러면서 또 벤치마크는 중국 회사에 투자를 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믹스트 필링들이 있어서 어, 지용님이 보시는 관점은 어떠신지 궁금하더라고요. 네, 그 뭐 저거 위불 같은 경우도 사실 뭐 중국 기업이라서라기보다는 사실 스펙 상장을 기업 한번 이제 다뤄보려고 이제 했던 내용이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 굉장히 이제 이쪽 실리콘밸리에서도 이런 믹스드 시그널들이 좀 이제 나오는 것 같아요. 나오는데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저도 굉장히 바이어스가 있거든요. 이 중국에 대해서. 우선 저는 이제 미국에 또 있다 보니까 항상 그 차이가 있는 가 미국에 있을 때 중국 주변 사람들이 중국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그리고 이제 제가 한국가 있을 때 주변에서 이제 중국에 얘기하는 를 바라보는 온도차는 확실히 존재하는 것 같아요. 이제 존재하는데 저는 벤치마크가 사실 마누스 투자한다는 거 보고 저도 좀 놀랐었거든요. 지금 같은 분위기에서 아무리 뭐 AI라고 하더라도, 그리고 굉장히 이제 작은 펀드니까 상대적으로는, 그러니까 뭐 정부에서 어떤 액션을 취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다고 하더라도, 야, 지금 같은 분위기에서 마누스에 저렇게 투자를 한다? 역시 벤치마크는 자기의 길은 자기네들이 만드는구나 라는 좀 생각을 하게 된 케이스라서 좀 한번 다뤄봤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저 같은 경우는 여전히 중국 시장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그 불신, 여태까지 가장 대표적인 게 그 예전에 그 차량 공유 업체가 미국에서 상장 폐지되는 그 과정 같은 것들을 이제 봤을 때, 결과적으로 미국 사람들이 한번 판단을 한 거는, 아, 중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굉장히 예측 불가능한 요소로 인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곳이구나라는 것들을 이제 모두 깨닫게 된 것이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 기업 활동에 대해서는 예측 가능성이 이제 있어야 되는데, 갑자기 뭐 잭마가 사라지고 뭐 혹은 뭐 기업 총수가 갑자기 사라지고 이런 일들이 불과 뭐 4년 5년 전이었단 말이죠. 그런 경우를 또 겪다 보니까 항상 그 미국 실리콘밸리 또 그렇고 미국 시장을 바라볼 때는, 아, 저기는 이제 인사이더가 아닌 사람들이 어떻게 함부로 접근할 수 있는 시장은 아니다 라는 관점은 여전히 존재하는 것 같고, 저도 좀 마찬가지예요. 저 같은 경우도 뭐 중국 기업들을 따로 챙겨 보거나 미국에 상장을 하더라도 뭐 주식을 사거나 뭐 이런 경우는 전혀 생각을 하진 않고, 그런 센티먼트가 지금은 전반적으로 이제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벤치마크처럼 어차피 이런 뭐 정부 규제로부터 좀 떨어져 있는 AI 어플리케이션 기업은 투자를 투자로 보고 그냥 접근하는 거는 가능하겠다는 생각은 들지만, 여전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크다라는 거를 대부분의 이제 미국 투자들은 인지를 하는 것 같고, 그 관점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버크셔 해서웨이가 BYD에 투자를 한다, 아니면은 뭐 미래에셋 회장님이 중국을 본다, 이런 시그널들이 또 요즘 좀 나오면서 얘기들이 이제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워낙 이미 이 모든 사람들이 다 뷰를 가지고 있는 분야가 되어버려서 이런 부분은 참 함부로 접근하기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VC 입장에서도 요즘은 다 중국과의 거리를 두는 거를 어떤 자기의 브랜드 가치로 내세우는 기업들이 워낙 많아졌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벤치마크의 이런 행보가 눈에 띄었다라는 게 참 격세지감이다라는 거를 느끼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확실히 미국이랑은 좀 여기 한국하고는 온도 차이가 있는 것 같네요. 사실 물리적으로 가깝다 보니까는 또 많이들 왕래를 하시는 것 같고, 중국에. 그리고 사실 주변에서 좀 더 이제 미국, 중국 관계에서 중립적인 의견들이 많다 보니까 양쪽 다 잘 봐야 될 것 같다라는 얘기들을 하시는 것 같고, 분위기가. 음, 그리고 최근 2, 3년 동안 이제 중국 다녀오시는 분들이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 표면적으로 보이는 딥시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제조 시설들도 그렇고 중국이 여러 가지 분야에서 매우 빠르게 올라오고 있다. 그리고 한국 제조업이 중국이랑 해서 잘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또 신약 개발 이런 측면에 있어서도 바이오 측면에서도 중국이 굉장히 기술이 많이 올라왔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음 그리고 이제 뭐 요건 약간은 컨트레이리한 관점에서 투자를 했을 수도 있고 벤치마크가 어 그래서 밸류에이션 메리트도 확실히 있고, 그리고 지금 불확실성이 많이 있지만 여러 가지 시나리오 중에서 미국과 중국이 좀 이제 좋은 시나리오로 갔을 때 업사이드가 매우 클 수 있겠다. 투자 관점에서 그런 뷰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가장 힘든 시기이긴 하지만 지금이 거의 바닥쯤 온 거 아닐까
그런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고, 또 상장 주식은 또 그런 것들을 빨리 반영하다 보니까 주가에도 빨리 올라오는 것 같고, 확실히 미국이랑은 온도차가 있는 것 같고, 또 미국에 있는 VC들은 이제 그 보면은 정치적으로 또는 그게 패트리어티즘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약간 에코잉 하는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고 사실 네, 맞아요. 네, 네. 지금 비상장에 투자하는 관점에서 이제 보면은, 그러니까 뭐저 같은 경우는 뭐 벤처부터 이제 그로스까지를 이제 보다 보면 사실 지난 15년간 그로스 단계 투자자들, 뭐 대표적으로 뭐 타이거 글로벌이나 코투나 이런 헤지 펀드들부터 그다음 제너럴 애틀랜틱 같은 굉장히 이제 유명한 이제 그로스 에쿼티 투자자들이죠. 거기들이 지난 15년 동안 가장 크게 성장한 그로스 시장이 어디냐? 당연히 이제 중국이고 그 다음에 뭐 인도, 뭐 남미 이렇게 이제 글로벌하게 이제 팀을 다 운영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얘네들이 중국에 대해서 이제 크게 포지션을 다 가지고 있고 사실 여태까지 그로스 단계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서 중국을 커버하지 않는 경우는 이제 거의 없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이런 곳들은 지금 중국에 대해서 아무 얘기도 안 하죠. 사실 이제 뭐 소위 NCND라고 자기네들이 이미 포지션도 가지고 있고 사실 이제 중국 팀들을 여전히 다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베이징의 로컬 팀들도 다 가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걸 또 포지션을 빼지도 못하고 예전에 그 제가 알고 알리페이 쪽에 투자한 기관들도 여전히 다 지금 물려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곳들은 이제 흥미로운 게 이런 이 중국 까는 팟캐스트에 같이 앉아 있어도 중국에 대해서 뭐라 얘기를 잘 안 해요, 보면. 안 하고 코멘트도 안 하고 하는데 뭐 그렇게 인터레스트들이 좀 다 있는 것 같고 예전에 이렇게 비슷하게 다 글로벌 돌아다니면서 그로스 단계 투자하던 곳 중에 그린옥스 같은 경우는 자기네들은 우리는 중국 안 한다. 뭐 다른 게 아니라 이제 중국이라는 시장은 중국의 로컬 그 커넥션이 없으면은 투자할 수 없는 시장인 것 같다라고 판단해서 자기는 중국 빼고 다 글로벌리 투자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는 곳들은 요즘 좀 뭐 보이스가 나오는 것 같고 그래서 비상장 단계에서는 소위 이런 뭐 정부의 입김이나 이런 것들이 더 영향이 있다라는 게 지금 뭐 알리페이나 아니면 아까 디디 같은 사례에서 충분히 이제 보이다 보니까 여전히 그로스 투자자들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고 이제 초기 투자자들은 여전히 이제 중국이랑 상관없으니까 뭐 굉장히 크게 떠들죠. 그런 이 배경 같은 것들도 좀 보이는 것 같아서 이것도 좀 가만 보다 보면 좀 흥미로운 것 같아요. 그렇군요. 다들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지금은 뭐 그런 말 할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기 때문에 음, 각자 입장에 따라서 얘기를 하는 것 같네요. 그리고 저는 사실 중국을 한번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긴 있는데,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있지만, 그런 생각이 조금 있습니다. 그렇고, 좋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보면은, 창업 관련된 얘기가 있는 것 같고, 스펙 얘기, 그리고 피러스릴 얘기도 한번 해보면 좀 재밌을 것 같은데, 요거 잠깐 한번 해볼까요? 피러스릴 음, 이 그 제로 투 원 쓴 지 10년이 됐고, 그리고 최근에 저도 한두 번 이제 책을 들춰봤는데, 그 팔런티어 IPO 하고 주가가 많이 올라가고, 테슬라도 뭐 되게 잘 되고 있고, 그런 걸 보면서 그 책에 보면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데, 거기 이제 일곱 가지 조건, 테슬라 같은 회사들을 찾아내기 위한 일곱 가지 조건들을 써놨는데, 요것도 조금 비슷한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다음 넥스트 팔런티어 또는 넥스트 뭐 100빌리언 달러 회사는 어딜까? 그 팔런티어는 이미 됐지만 그리고 그 회사들의 패턴은 뭘까? 그리고 그 워런 버핏이 얘기한 그레이엄 도드빌처럼 약간 피터 딜이랑 머스크빌 사람들처럼 그 이쪽에서 나온 페이팔 마피아들이 창업한 회사들이 100빌리언 회사들이 몇 개가 이미 나오고 있고 앞으로 나오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음, 다음번 파월로 게임을 만들어내는 건 어떤 요소일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요즘 뭐 그런 생각들 해보는데 어떤 독특한 창업자 그리고 그 창업자가 만들어내는 회사 문화 그런 좀 개량하기 힘든 그런 요소들이 있지 않을까? 그게 이제 그걸 가능하게 하는 파운더는 어떤 사람일까? 누굴까? 지금은 그 어떤 사람이 그걸 해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그걸 해냈기 때문에 사후적으로 그 사람이 훌륭한 창업자라고 얘기하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여러 가지 이제 생각들이 들어서 요 기사를 한번 얘기 나누면 어떨까 싶었는데 혹시 그거에 대한 의견이나 생각이 좀 있으실까요? 피터 딜은 뭐 항상 이 다룰 만한 내용이 참 많은 사람이죠. 그리고 꾸준히 또 이렇게 채널에 나와서 이런 인터뷰도 해주고 하다 보니 참 텍스트도 많은 사람인 것 같고, 저는 최근에 이 지금 이게 파운더스 펀드가 어떻게 보면 이제 피터가 운영하는 회사인 거잖아, 사실상으로. 그런데 지금 파운더스 펀드의 이제 파트너들 보면 피터 딜은 대표적으로 뭐 페이팔도 공동 창업했지만 이제 파운더스 펀드하고 거의 동시에 이제 펠런티어에 이제 공동 창업자를 했고, 지금 이제 차세대 주자로 떠오르는 사람이 또 이제 트레 스테번스라고, 그분은 이제 엔두릴 공동 창업을 했고, 그리고 지금 이제 발다라고 하는 이제 그 미세중력 어, 오퍼레이션 하는 기업도 이제 공동 창업을 했고, 원래는 제가 알기로는 과거에 이제 파운더스 펀드가 파트너들에게 창업 경력을 요구를 하거나 이런 건 아니었어요. 근데 흥미롭게도 지금 보면은 결국은 저 파운더스 펀드에서 살아남으려면은 창업을 해서 오히려 반대로 빌리언 달러 회사를 한번 만들어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이제 갑자기 이제 하게 됐는데, 거기 최근에 보면 그 스캇 놀란이라고 사실 파운더스 펀드에서 스페이스X 투자 담당하면서 계속 지금 파트너로 있는 사람이 있는데, 거기가 또 최근에 그이 얼스 마이닝 관련해서 창업을 하나 이제 공동 창업을 또 했더라고요. 그래서 회사 이름은 제가 아마 그 어디 찾아보면 이제 나올 것 같은데, 여기도 사실은 그냥 거의 10년 넘게 파운더스 펀드에서 일하는 파트너인데, 뭐 최근에 갑자기 또 창업에 이제 뛰어들어서 다음으로 이제 찍은 거는, 그래서 여기 나 이제 그 우라늄 농축, 그래서 지금 어디냐 이제 원자력 쪽으로 이제 보고 있다. 피터가 여기에서 지금 피터가 항상 얘기하는 게, 굉장히 이제 시장이 크지만 여러 가지 뭐 정부 규제나 이런 것 때문에 지난 30년간 혁신이 없었던 영역, 이런 곳에 들어가서 혁신을 만들어내는 회사를 키워서 회사를 다 먹는다. 라는 게 처음 이제 펠런티어였고, 그다음 스페이스X도 투자했고, 엔두리엘 이제 공동 창업을 했고, 가장 대표적인 뭐 CIA 매칭되는 게, 그리고 나사, 그 다음에 이제 엔두릴 같은 경우는 이제 디펜스, 지금 이제 에너지 쪽으로 하는 게 원자력을 찍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넥스트는 이제 이 원자력 개발이라고 이제 보는 것 같고, 여기 도 돈이 몰리고 있죠. 그리고 이제 스칸 논란이 공동 창업자로 나왔고, 디지스는 똑같아요. 이거 제일 잘하는 회사 찾아봤는데 없었어. 그래서 내가 팀을 데려와서 다시 창업을 했어. 라고 이제 가는 것 같고, 그리고 지난번에 저희 팟캐스트에서 또 얘기를 했지만, 그래서 브라이언 싱글만이나 이런 그 여기서 창업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 나가야 되는구나 라는 게 좀 느껴질 정도로, 이제 파운더스 펀드는 파트너가 아예 그냥 하나의 빌리언 달러 회사를 만드는 분위기로 좀 가는 것 같고, 뭐 넥스트가 어디냐에 따라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지금 피터는 원자력 쪽을 주목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이 회사 때문에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재밌네요. 그, 요, 그, 물론 뭐 피러티리 쪽 그리고 파운더스 펀드에서 만든 회사가 다 성공하는 건 아니지만 뭐 10개를 만들면 한 두세 개가 100빌리언 회사가 나오고 있으니까 10개까지는 아니지만 그래서 지켜볼 만한 것 같고 확실히 패턴이 있는 것 같다 여기는. 그리고 피러틸 일론 머스크 그리고 그 아까 나왔던 펠런티어 코파운더인 그 조 음, 론스데일도 그렇고 어 어떻게 유형화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방금 말씀하신 아주 큰 시장인데 사람들이 외면하고 있고 거기서 훌륭한 회사를 만들면 굉장히 큰 회사가 나올 수 있는 분야에서 매우 어려운 문제를 풀어내는 거가 이제 피러틸 그리고 파운더스 펀드의 패턴이 아닐까. 그래서 여기에서 하는 행동들을 한번 좀 잘 볼 필요가 있고 이런 회사들도 어, 분산 투자를 5개, 10개 정도 하면 그 10개에서 100배가 나오면 포트폴리오는 10배가 되는 거니까 지켜볼 만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그 최근, 예전에 한번 이제 파운더스 펀드도 다룬 적이 이제 있었는데 거의 한 2년 된 것 같은데 그때 제가 예전에 2012년도에 파운더스 펀드 덱을 이제 본 거를 좀 보면서 분석을 이제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다뤘던 것 중에 좀 흥미로웠던 포인트는 파운더스 펀드는 사이언스에 투자하지 않는다. 우리는 사이언티픽 리스크를 지지 않는다라는 게 되게 인상이 깊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파운더스 펀드는 테크놀로지 리스크에는 투자를 하는데 사이언스 리스크에는 투자하지 않는다라는 게 굉장히 이제 명확하게 있었는데 그 부분도 항상 좀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지금 바이오 같은 투자, 사실 그리고 롱제비티에 대한 투자 이런 부분들은 사이언티픽한 리스크들이 좀 존재하거든요. 사실 아직까지 연구 개발이 필요한 영역일 수도 있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또 선을 긋는 모습은 좀 흥미로웠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우라늄 농축 같은 경우도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 사실 이 부분이 기술은 있는데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서 계속 억제를 해왔던 거죠. 미국도 뭐 탈원전을 오랫동안 이제 했으니까. 근데 이제 그게 잘못됐고 지금 이제 미국에서 얘기 많이 나오는 게 우리 AI 관련한 전력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원자력에 손을 대야 되고 우리가 원자력 안 하니까 결국은 중국이 마도를 치지 않았느냐라는 이제 얘기가 많이 나오다 보니 또 이제 이렇게 보니 원자력이 지금 파운더스 펀드가 얘기하는 사이언스 리스크는 부담하지 않지만 이 익세큐션 리스크와 테크놀로지 리스크를 지금 완화할 수 있는 팀을 잘 구성하면은 넥스트 트릴리언 달러 회사가 나올 수 있겠다라는 얘기도 좀 되는 것 같고 그 부분이 아까 제가 얘기했던 과연 그러니까 휴머노이드 로봇도 마찬가지거든요. 저는 휴머노이드 로봇에 과연 아직 사이언티픽 리스크가 아직 없을까라는 관점으로 좀 보고 그 관점이 지금 벤처 캐피탈 투자 입장에서는 항상 좀 유효하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네. 그 피로칠이 사실은 그 롱제비티 그리고 이제 영생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래서 이제, 네네. 예, 근데 바이오에서 투자하는 건 없다. 개인 투자는 많이 하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관심 있는 거 개인 패밀리 오피스에선 투자하는 건 상관없는데 아, 펀드에서는 안 한다라는 거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며칠 전에도 지금 브라이언 암스트롱 코인베이스 지금 파운더가 롱제비티 관련한 스타트업을 또 하고 있잖아요. 네. 거기도 지금 뭐 투자들이 많이 몰리긴 하겠지만 그게 이제 저는 오히려 그게 가장 대표적인 이 사이언스 리스크가 존재하는 영역인데 거기도 이제 투자를 할 수는 있죠. 투자는 할 수 있고 뭐 또 기술 특례 상장처럼 뭐 스펙 상장을 또 할 수는 있겠지만 아무튼 파운더스 펀드가 얘기한 자기네 티시스에서는 항상 그런 것들에 대해서 멀리한다라고 또 주장을 하는 게 되게 흥미로운 점인 것 같아요. 음, 그렇군요. 그, 어쨌든 그래서 펀드에서는 이제 뭐 말씀하신 테크 리스크는 테이크를 하지만 사이언스 리스크는 테이크 하지 않는다. 그리고 별도의 본인이 운용하는 다른 개인 자금으로는 그런 거에 대한 벳도 뭐 필요하면 할 수 있지만, 그걸 약간 분리해서 생각한다라는 거네요. 그쵸. 네. 그거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는 있는 것 같아요. 아, 음. 그렇군요. 재밌네요. 음, 사실 그 파운더스 펀드 포트폴리오에 뉴랄링크 같은 회사들도 있잖아요. 이제 그쵸. 네. 그리고 스페이스X나 테슬라 같은 것들도 어떻게 보면은 조금은 사이언스 프로젝트 같아 보일 수도 있는데 뭐 음. 나름대로 이제 이거는 과학적으로는 그 워킹 하는 거가 증명이 됐고 이거를 이제 어떻게 기술로 풀어낼 건지에 대한 거라고 해석하고 투자했을 수도 있겠네요. 그 자체적으로는 나름. 그렇죠. 저도 뭐 스페이스 쪽도 항상 얘기하는 게, 야, 그 사람을 달에 보낸 게 69년인데 지금 그 이후로 미국은 달에 사람을 보내본 적도 없고, 과연 그래서 이 우주 개발 같은 경우도 분명히 이제 기술 영역은 있었겠지만 그런 것들이 2020년도에 봤을 때 이제 머스크도 그렇고 이거는 충분히 익세큐션으로 그리고 거기에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구 개발은 끝난 거죠. 뭐 중력 법칙이나 이런 것들이 바뀌는 건 아니니 음, 연구 개발은 끝난 거를 굉장히 이제 재사용할 수 있는 기술, 우리가 이제 재사용을 과학이라고 부르지 않고 기술이라고 부르잖아요. 그 차이에 집중을 했다라고 사후적으로 해석할 수는 있지 않을까. 물론 저도 이제 클리어한 라인은 없을 수는 있겠지만 스페이스 쪽에 대해서 항상 지금 저 트럼프 정부에서도 얘기를 하는 게 사람을 우리가 달에 보낸 게 벌써 50년이 가까이 됐는데
그 이후로 우리는 노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술이 가지고 있던 기술도 다 퇴화가 되었다.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다시 끄집어내서 쓸 수 있는 거. 여기에 그러니까 원자력도 또 동일하게 되지 않을까? 아니 1945년에 원자 폭탄을 떨어뜨렸는데 그 이후로 우리가 원자력에 대해서 무슨 기술을 더 개발했느냐라고 또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맨하탄 프로젝트일 때 원자 폭탄은 과학의 영역일 수는 있었겠고, 그래서 과학자들이 붙었겠지만 그 이후부터는 아마 기술의 영역이라고 보는 것 같고, 그 정도의 좀 모호하지만 그래도 라인은 있는 것 같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음, 재밌네요. 아무튼 요런 회사들은 한번 계속 트래킹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 또 굉장히 좋은 높은 수익률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어텐션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시간이 상당히 많이 됐는데, 요 창업 얘기도 최근에 퓨처플레이 얘기가 좀 있고, 스펙 상장은 2021년도랑 좀 비슷한 느낌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요런 것들도 있는데, 혹시 요거 관련돼서 코멘트나 좀 의견을 나눠보시고 싶으신 게 있으실까요? 뭐 창업 관련해서 요즘 그러니까 제가 원래 이제 글에 썼던 거는 최근 가장 20년을 놓고 봤을 때 예전 같으면 창업에 뛰어들지 않았을 같은 이런 거물들이 근데 이제 창업에 뛰어드는 경우가 좀 많이 보이는 거. 이게 이제 한두 명 나오면은 아 그런가 보다 할 텐데 뭔가 꾸준히 어떤 이런 사람들이 또 나오고 있다 보니 이게 좀 트렌드처럼 이제 보인다. 그 이야기 자체가 아무래도 좀 최근에 이제 실리콘밸리 트렌드를 이제 반영하는 게 아니냐. 뭐 단순히 이제 뭐 거물이라고 하는 게 지금 뭐 셀즈포스 CEO인 사람도 나와서 지금 시에라라고 이제 AI 또 창업하고 있고 뭐 구글 창업자도 다시 창업에 뛰어들었다고 하고 또 VC를 한 20년 했으면은 거의 뭐 저희 오퍼레이션 역량은 제로라고 이제 봐야 되는데 그때 이제 그 QED라고 지금 핀테크 쪽 하면은 항상 얘기 나오는 펀드가 QED하고 리빗 두 개인데 QED의 이제 공동 창업자도 지금 다시 창업에 뛰어들고 이런 뭐 펀드를 20년씩 하던 사람들도 창업에 뛰어들다 보니까 지금 뭔가 분위기가 확실히 창업 쪽에 이제 대세인 것 같다. 이게 제가 이 글을 쓰게 되는 게 제가 2014년도에 한국에서 비슷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때 이제 VC 하는 분들하고 모여서 밤에 이제 술 먹으면서 한 얘기가 지금은 VC 할 때가 아니라 지금 투자할 때다. 그 당시가 정말 그 이제 뭐 정권 넘어가면서 뭐 창조 경제 얘기 많이 나오고 이제 이럴 때였는데 그때 이 VC가 아니라 이제 창업을 할 때라고 얘기를 했던 것 자체가 뭐 시장의 흐름도 있고 그리고 또 자금이 그쪽으로 이제 몰리는 것도 있고 정책이 그쪽으로 위주로 이제 셋업되는 것도 있고 그런 분위기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지나고 보니 맞다고 생각이 들더라고. 2014년도에 창업했던 빈티지 지금 한국 스타트업들이 뭐 토스도 그렇고 그리고 APR도 그렇고 다 그때쯤 창업한 회사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서 이제 그런 트렌드를 얘기하는 게 지나고 보니 이제 맞더라는 생각이 들어서 2014년도에 한국이 지금 약간 2025년도에 미국 느낌이 난다. 그런 관점에서 한번 썼던 이야기입니다. 그렇군요. 어떤 그런 패턴들이 보이고, 또 VC들이 많은 회사들을 투자해보고 보기도 하고, 나름 어드바이스도 하고 했을 텐데, 이렇게 말하자면, 그, 떼거지로 작업하는 게 이제 예사롭지 않다. 그리고 이제 당연히 챗GPT가 나오고 시장이 너무나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것들이 보이니까 한번 해볼 만한 시기라고 생각을 하니까 어렵지만 이런 거에 이제 합류를 하는 것 같고 또 퓨처플레이 류종희 대표님도 나와서 이제 그런 거를 시도하시는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레코딩 하기 전에 잠깐 이제 재홍님 말씀 주신 거는 펀드 운용하는 사람 입장에서 LP와 GP 관계가 있는 것이 하나가 있고, 또 퓨처 플레이가 IPO를 하려고 했었었는데, 이제 GP 엔터티에 투자를 했던 이제 투자자와 피투자자로 관계가 있고, 그 두 가지를 좀 나눠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말씀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도 많고 한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좀 이해 가능하다 아니면은 이거는 조금은 이제 그 약간은 이제
하지 말아야 할 거를 한 것 같다. 어떻게 보시나요? 어떤 쪽으로 보시나요? 제가 아마 처음 말씀드린 대로 우선은 뭐 저도 이제 뉴스랑 뭐 그 아웃스탠딩에서 이제 다룬 거 그 정도의 지식밖에 이제 없기 때문에 들은 얘기가 이제 없기 때문에 사실 뭐 팩트가 뭔지 아니면은 어떻게 이런 것들이 진행됐는지는 뭐잘 모르죠. 그래서 이제 알려진 거 베이스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히려 이 저는 한국은 한국 나름의 벤처 캐피탈 생태계가 있고 미국은 또 미국 나름의 이제 생태계가 있고 미국은 사람 중심이고 한국은 법인 중심이고 저는 그거는 이제 팩트라고 보기 때문에 오히려 뭐 미국 같으면은 뭐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 자체가 뭐 그렇게 뭐 의미 있게 들리진 않아요. 뭐 한국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인이 뭐 퓨처플레이라는 법인이 존속하고 공동 대표를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또 지금 대표하시는 분이 맡아온 걸로 봤는데 그러면서 트랜지션을 준비를 이제 했을 거고 그리고 뭐 펀드와 뭐 대표 펀드 매니저가 뭐 나갔느냐 안 나갔느냐 이런 거는 그 다른 분들도 언급한 적 있지만 뭐 한국에서는 종종 있는 일들이라서 트랜지션을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뭐 규정상 페널티를 받아야 되면 뭐 페널티를 또 받을 것이고 그런 것들을 다 감내하면서 의사결정을 한 것이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펀드를 운영하는 관점에서는 저는 그래서 그 자체만 놓고 보면은 그 반대로 이제 뭐가 논점이지?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고 저는 오히려 이제 퓨처 플레이라는 그 특수한 엑셀러레이터긴 하지만 프리 IPO를 걸고 프리 IPO 펀딩을 받은 제가 만약에 이제 A라는 중소기업에 IPO를 예상을 하면서 이제 투자를 했고 그리고 지금 거래소하고 IPO 하는 작업을 해본 관점에서는 오히려 이 그 프리 IPO 투자를 받은 일반 법인의 오너이자 최대 주주이자 대표이사가 갑자기 이탈하는 거는 그냥 상장 가능성이 뭐 제로로 저는 수렴하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다 보니 지금 뭐 퓨처플레이 주주 명부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퓨처플레이가 IPO를 걸고 나름 프리 IPO 펀딩을 받았다라는 점에서 그 프리IPO 투자자들이 굉장히 분노했을 수는 있겠다. 그 생각은 하나가 이제 들었었고, 그거는 마찬가지로 한국의 특수한 상황이죠. 엑셀러레이터가 IPO를 하는 것도 특수한 상황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상장된 사례는 없지만, 그 부분에서는 오히려 투자자들의 분노가 있었을 수는 있겠지만, 뭐 펀드의 한국의 벤처 생태계에서 펀드의 대펀이 뭐 바뀐다라는 부분이나 뭐 나가서 창업을 한다라는 부분은 저는 말 그대로 뭐 반대로 논점이 뭐지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음, 그렇게까지, 그러니까 약간 유보적으로 볼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이제 그거를, 그럴 수도 있는 것이지, 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다라는 걸로 들리네요. 그쵸. 지금 이제 뭐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어떤 개인에 대한 그 불만이 있던 사람들이 뭐 악플을 달거나 그리고 이제 그 이제 창업자들 특히나 이제 퓨처 플레이가 스타트업에 이제 투자를 하던 입장이다 보니까 그 스타트업 씬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나오는 피드백 같은 것들이 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런 이제 벤처 에코시스템에 있는 분들의 뭐 얘기도 이제 나오는 것 같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우선은 이 펀드 뭐 대펀이다 뭐 그리고 뭐 미국 같으면은 뭐 이게 키맨 조항이 있어서 문제가 된다. 뭐 당연히 이제 문제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어 한 뭐 다른 이제 뭐 VC 사례 뭐 상장된 이제 VC인데 대표이사가 갑자기 잘린다거나 대표이사가 해임되는 사례도 있거든요. 최대 주주가 또 달라서 그러면은 또 LP들은 그거에 대해서 반발을 하고 뭐 페널티 주고 또 하지만 사실 이제 그런 일들도 비일비재한 상황에서 저는 펀드 매니저 입장에서 회사를 나가는 거가 한국적인 상황에서는 어차피 법인격이 종속을 하면은 충분히 매니지 가능한 상황이라고 보여지고 오히려 지금 뭐 갑자기 이탈하게 된 법인이 외부 자금을 받아서 IPO를 추진을 하다가 그게 이제 꼬꾸라진 상황에서 대표이사가 이런 식으로 엑시트를 하는 게 괜찮을까 하는 생각이 좀 더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네요.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사실 아까 그 VC 형태 파트너십, 그리고 기업 형태, 그리고 이런 얘기들 하시면서, 좀 프레시했던 게,
한국은 한국 나름대로의 그 플레이북이 있고 법칙과 문법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존중해 줄 필요가 있겠다. 근데 사실 한국 사람들은 항상 뭔가 미국은 이렇게 하고 미국은 이렇게 하니까 이제 저게 맞는 거고 저렇게 해야 된다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지만 어 굳이 그렇게 미국의 잣대로 이제 비교할 필요가 없겠다. 약간은 이제 조금은 이제 뭐 사대주의적인 생각일 수도 있겠다라는 관점이 오히려 좀 더 프레시한 것 같네요. 그 재용님은 한국에서 이제 뭐 VC 그로스 투자를 P 투자를 하셨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이해도가 있어서 이제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고 그런 관점들이 저는 조금 더 신선한 것 같네요. 저 사실 뭐 벤처 특히는 이제 벤처 캐피탈 쪽만 놓고 보면은 그러니까 미국이 워낙 크고 이 사실 저 전체 글로벌 벤처 투자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게 50%니까 이건 뭐 지역적인 구분이 큰 의미가 없죠. 미국이 실리콘밸리가 하는 게 당연히 맞는 경우도 이제 많고 모든 이제 이론이나 아니면 성공 케이스들도 다 실리콘밸리에서 이제 나오는 거는 맞다 보니까 당연히 벤처 캐피탈 이꼴 실리콘밸리 또는 벤처 캐피탈 이꼴 미국이라고 보는 시각도 분명히 저는 존중은 하거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벤처 캐피탈 놓고 봤을 때 과연 미국을 제외하고 나서 정부 지원 없이 벤처 캐피탈 에코시스템이 자생적으로 형성된 나라가 과연 있느냐? 반대로 질문을 해보면은 사실 미국 빼고는 없거든요. 근데 우리가 미국이 될 수 있느냐? 저는 뭐 경제 규모나 아니면은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어차피 우리는 미국 모델을 못 따라가요. 그러면은 지금 항상 이 미국을 가져와서 한국이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게 스파성으로 때리긴 좋죠. 때리긴 좋은데 그런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더라. 내가 정책 기반자가 돼서 무엇을 할지라는 고민을 해보면 사실 미국 사례라는 거는 좋은 거긴 하지만 또 막상 이 적용을 하려고 하면 상황이 너무 달라서 적용이 이제 안 되는 것들이 많은 그런 상황들을 많이 봐서 저는 네, 뭐 비판을 위한 비판은 충분히 할 수 있겠지만 그런 얘기들이 좀 가장 항상 공허하게 들리더라고요. 상황이 다른데 다른 거를 갖고 와서 자꾸 끼워 맞추려니까 이제 안 맞는 게 되는 건데 사실 작년 올해 작년 재작년 그 뭐 한국에서 국장하면 바보다 미장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그냥 상식처럼 통용이 됐었고 올해는 이제 한국 주식 시장이 미국 주식 시장보다 훨씬 더 잘 되고 있는데 그 한국 벤처 투자 시장도 분위기가 매우 우울한 분위기인 것 같아요. 재홍님도 한국 오셨을 때마다 느끼시겠지만 그래서 그거에 대한 돌파구가 뭘까? 대안이 뭘까? 어떻게 해야지 이 한국 벤처 시장이 살아날 수 있을까? 이게 여러 가지 뭐 그 일자리 창출 그리고 성장 동력 이런 측면과도 연결돼 있지만 그거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뭐 답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 정책 자금들이 많이 풀려서 이제 그게 VC 쪽으로 흘러 들어가고 또 뭐 퍼폼하지 않는 회사들도 계속 살아 있고 그리고 이제 유니콘 데카콘 회사들이 미국만큼 당연히 나올 수 없는 구조고 그래서 해외 투자도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것 같고 VC 계신 분들도 요즘 분위기는 그런 것 같은데 음, 한국 VC 시장이 나가야 할 방향은 뭘까라는 생각도 한편은 들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그 투자의 진화라는 그 책에도 보면은 이게 미국은 1960년대부터 지금까지 한 7, 80년 정도 VC가 발전하면서 파트너십으로 왔고 그게 이제 워킹 했으니까 이게 이렇게 하면은 잘 되나 보다라는 그 패턴을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같고 그런 면에서 한국 VC에서도 뭐 파트너십을 해야지 잘할 수 있다. 그리고 인센티브 시스템을 잘 더 도입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그러니까 진화의 단계에서 한국은 아직까지 거기까지 못 간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시는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또 재홍님 말씀을 들어보다 보면 또 양 시장이 다르기 때문에 그냥 각자 다른 것이다. 그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진화하는 건 아니다. 라는 생각으로 볼 수도 있겠네요. 네, 제가 여기 와서 좀 신선하게 봤던 것 중에 하나가 이 파트너십, 소위 말하는 이제 벤처 파트너들 간의 파트너십 어그리먼트를 다들 맺거든요. 그게 뭐 GP 제너럴 파트너십일 수도 있고 다양한 형태의 이제 파트너십을 맺을 텐데 이거를
막 6개월씩 협상하는 사례들도 봤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가 예전부터 잘 알던 사이라서, 그러니까 우리 GP로 해서 펀드를 만들자라고 팀업을 했는데도 이 파트너십 어그리먼트를 내기 위해서 변호사들 다들 대동해서 6개월, 1년씩 막 그 논의를 진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문화적으로 저도 좀 되게 신선하게 봤거든요. 왜냐하면은 저도 한국에서 투자하면서 나름 이제 계약서 같은 것들 이제 많이 봤는데, 특히나 좀 그런 차이도 있는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웬만하면은 계약서 간단하게 쓰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케이스가 생기면은 이제 그때그때 대응을 하려는, 그래서 오히려 민감할 수 있는 거 계약서에 담지 말자. 아, 물론 이게 뭐 상법상의 계약은 아니겠지만, 전 정부기관이랑 일할 때 그런 것들 많이 봤거든요. 뭐 보고서를 최대한 간략하게 쓰려고 한다거나, 기록을 남기려고 하지 않는 이런 문화가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미국에서 보면은 반대거든요. 뭐든지 다 기록으로 남기고, 그리고 협상을 할 때도 하나하나까지 다 이제 협상을 해서 그 계약서에 쓰는데, 그거에 대해서 뭐 빈정상한다거나 뭐 이렇게 해야 된다거나 하는 기보다는 정말로 몇 달 동안 열심히 협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거가 아까 말씀드린, 그러니까 파트너십이라고 하는 게, 아, 그냥 우리 파트너지, 우리 파트너끼리 잘해봐라고 하는, 이게 뭐 도원결의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이런 파트너십이 워킹하지 않는 게, 이런 형태의 협상을 해 나가서 무언가를 만드는 것 자체가 문화적으로 뭐 안 맞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도 해봤고, 그래서 저는 한국에 어떻게 보면 파트너십 기반으로 기업이 발전한 사례가 많이 없다 보니, 당연히 주식회사나 이제 오너가 있는 형태의 회사를 디폴트로 생각을 하고, 저는 그거는 그냥 차이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뭐 파트너십 형태가 사실 굉장히 비효율적인 그 구조거든요. 이런 것들을, 비효율적인 구조를 가져와서 효율적인 구조를 비난하는 형태가 되면 안 되니까, 그런 차이에 대해서는 좀 좀 이해를 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의사결정 과정이나 회사를 운영하는 과정에 있어서 파트너십이 오히려 더 느릴 수 있겠다. 훨씬 그렇죠.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투자에서는 파트너십이 컨센서스를 모아야 되는 작업이니 파트너십 음, 기반으로 발달을 해온 게 미국이라고 저는 생각은 이제 하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그런 파트너십이라는 법적 구조나 아니면 문화적인 게 맞지 않고, 혹은 또 효율성의 민족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 관점에서 어차피 안 맞는 옷이다. 네, 주식회사가 한국은 맞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게 맞고, 누군가 음, 끝까지 찾아 들어가서 책임지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문화이기 때문에, 네, 저는 이 법인격의 주식회사가 한국에도 더 맞다고 보고, 저는 이거는 뭐 물론 우리가 더 좋은 거를 배우자라고 얘기를 할 수는 있겠지만, 네. 뭐 누가 뭐보다 더 우월하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기 시작하면은 저는 오히려 잘못된 접근이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렇군요. 뭐 말하자면은 주식회사에 공동대표가 여러 명 있는 거랑 비슷할 수 있겠네요. 한 5명이 공동대표를 하고 있다거나 그러면 이제 각자 대표가 아니라 공동대표, 각자 대표일 수도 있겠네요. 파트너십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어쨌든 그래서 문화적인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이제 다르기 때문에 한국과는 좀 안 맞는 부분이 있다. 그게 좋고 나쁨의 문제라기보다는 다르기 때문에 라고 볼 수 있겠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아, 네. 좋습니다. 한 1시간 정도 넘게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요거를 잘 좀 갈무리를 해서 한번 포스팅을 해보도록 하고, 오늘은 요 정도로 랩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시간 감사하고 다음번에 또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